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팬들은 이런 공연을 하게 된 리사를 보며 한국 기획사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획사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태국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팬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죠. 특히 최근 들어 K-팝에 빠져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강의였어요. 오늘은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라고 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아시아계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동양인 학생 2명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교환학생 세연이와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K-팝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이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K-팝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이룬 성과들, 블랙핑크의 코첼라 공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팝 팬덤 문화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K-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거기엔 동남아시아의 K-팝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죠. 2024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K-팝 시장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태국은 K-팝의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라고 해요. 방콕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K-팝 콘서트가 열리고 K-팝 아이돌들의 광고가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도 한국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어요. GMM 그래미나 RS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기획사들은 한국 기획사 출신의 트레이너들을 영입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보컬, 댄스, 이미지 메이킹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태국의 T팝 육성 프로젝트도 K-팝을 모델로 삼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부터 데뷔 후 프로모션 방식까지 말이죠. 심지어 아이돌 그룹의 컨셉과 스타일링도 K-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습생 선발 시스템이에요. 10대 초반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보컬, 댄스, 외국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444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 4시간 보컬, 4시간 댄스, 4시간 외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까지 한국의 방식을 따랐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K-팝의 성공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경우 단 한 곡의 타이틀곡을 위해 수십 곡을 동시에 작업하고 최종 선정된 곡에만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안무 역시 세계 각국의 최고 안무가들과 작업하죠. 하지만 태국은 이런 과감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아이돌 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태국은 아직 전문 프로듀서, 트레이너, 매니지먼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시스템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근 들어 한국과 태국 사이에 불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급증했어요. 마약 밀매, 불법 도박장 운영,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가 특히 문제가 되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태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일부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분노했죠. 이것이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산업이 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방콕에서 예정되었던 여러 K-팝 그룹의 콘서트가 취소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콘서트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문화 교류마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저는 K-팝이 단순히 음악 산업의 성공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K-팝 시장 규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K-팝 음반 판매량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라고 해요. K-팝 아이돌들의 태국 내 팬클럽 회원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출신 K-팝 아이돌들의 영향력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앞자리에 앉은 차라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리사의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은 리사가 태국의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최근 태국에서는 자국의 스타인 리사가 한국에서만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리사, 2년 연속 태국 활동 전무, 블랙핑크 리사, 태국 일정 차질, 한국이 우리의 스타를 빼앗았다 같은 기사들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 증가로 인한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조치가 이러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는 20여 명의 괴한들이 가게로 들이닥쳐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한 감정에서 비롯된 조직적인 행동이었죠. 이틀 뒤에는 수상시장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육기관을 노린 협박입니다. 방콕 시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원 5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 3곳은 2주간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원에는 한국인은 태국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협박장과 함께 의심스러운 가루가 든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M, JYP, YG 등 주요 연예기획사들은 태국 현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모든 오디션을 전면 취소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6개 도시의 글로벌 오디션이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연습 중인 태국 연습생들의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획사들이 태국 연습생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데뷔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어요. 한 대형 기획사의 경우 데뷔를 한 달 앞둔 태국 출신 연습생을 갑자기 교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결정이 아닌 연습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데뷔한 한 아이돌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가 자국 팬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아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죠. 앞자리에 차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한국 기획사들이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상황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태국의 젊은이들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에는
한 태국 소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죠. K-팝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어를 공부하던 소녀가 더 이상 한국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리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 현지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갔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리사가 태국 활동보다 한국에서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두고 문화적 착취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리사, 태국 활동 전무, 한국 기획사의 태국 스타 독점, 우리의 딸 리사를 돌려보내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죠. 특히 SNS에서는 리사를 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리사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이 보였어요. 넌 더 이상 태국인이 아니야. 내 나라로 돌아와. 한국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해.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서 훔쳐갔어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리사의 태국 내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좋으냐? 태국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한 길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사라는 한 아티스트의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서는 배신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단순한 문화 교류였던 K-팝이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한 감정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난달에는 방콕의 한 한국 문화원이 방화 시도를 당했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찰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YG는 리사를 데뷔시키고 나서 5년 동안이나 태국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 거죠. 찰아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리사를 그런 선정적인 쇼에도 내보냈잖아요. 파리의 크레이지 호스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인 리사를 그런 곳에 세우다니 이건 완전히 문화적 착취예요. 그때 세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먼저 리사는 스스로 YG 글로벌 오디션에 지원해서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강제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세연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태국 활동 문제는 사실 블랙핑크 전체가 5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 전역을 돌았어요. 리사만 특별히 개인적인 태국 활동을 제안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크레이지 호스 공연도 리사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리사는 인터뷰에서 예술적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고 무대 구성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모든 게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죠. 세연이의 차분한 설명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만약 리사가 태국에만 머물렀다면 과연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덧붙여 말하셨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K-팝 산업 규모는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태국의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특히 아이돌 산업의 경우 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연습생 1명 육성에 평균 연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데뷔 전까지 보컬, 댄스, 언어, 교양 등 모든 분야의 최고급 트레이닝을 제공하죠. 리사의 경우 5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약 7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국의 대형 기획사조차 연습생 1명당 연간 투자금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라를 바라보셨어요. 더구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K-팝 유통망을 구축했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한 편 제작 비용이 태국 아이돌 그룹 전체 연간 제작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만 봐도 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리사는 태국에서는 얻기 힘든 기회를 한국에서 잡은 겁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최첨단 시설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성숙도 차이에서 오는 현실이에요.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장할 내용이 없어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일부 과격 팬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리사의 태국 팬들 중 일부가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활동 당시 태국의 일부 팬들이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조작을 시도했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낮추기 위한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로제의 신곡 아파트 활동 당시였습니다. 로제의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일부 태국 팬들이 보이콧 로제 운동을 시작했죠. 이들은 리사보다 잘 나가선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공격을 시도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보이콧 로제 해시태그가 퍼졌고 로제의 뮤직비디오에는 악성 댓글이 수만 건 달렸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SNS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감히 리사를 능가하려 해? 너의 위치를 알아야 해. 태국의 여왕은 리사뿐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팬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SNS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리사 관련 게시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죠. 이런 팬덤의 그림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 선발을 꺼리고 있어요. 이미 데뷔를 준비 중이던 태국 연습생들의 계획도 전면 재검토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한 기사가 떴어요. 주요 기획사, 태국 글로벌 오디션 전면 취소. 태국 출신 연습생 계약 해지 속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활동 중인 태국 출신 아이돌들의 상황입니다. 리사처럼 큰 팬덤을 가진 스타가 아닌 경우 자국 팬들의 과도한 요구와 압박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아이돌은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연예계에서는 태국 연습생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데뷔 기회를 얻기 힘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격 팬덤의 행동이 오히려 자국 아티스트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리사를 지키겠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다른 태국 아티스트들의 꿈을 막고 있는 거죠. 강희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답니다. 한국 기획사들이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태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도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화 교류까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예요. 한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를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선정적인 공연까지 시키면서 교수님은 차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에 대한 팬심을 넘어선 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사회 계급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은 여전히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크게 하이소와 로소로 나뉘는데 하이소는 태국 전체 인구의 단 10%만이 속할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화교 출신이거나 왕족과 연관된 가문들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반면 로소는 나머지 90%의 일반 서민들을 지칭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급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이소 계층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리사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리사는 전형적인 로소 출신이에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죠. 물론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결코 특권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사는 이 견고한 계급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K-팝 아이돌로 성공하면서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스타가 되었죠. 셀린느, 불가리 같은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의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리사를 통해 자신들도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리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일종의 신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숭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좌절된 꿈과 희망을 리사에게 투영하면서 그녀의 모든 행보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하는 거죠. 리사가 태국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이것은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회적 몸부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태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그것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파장을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리사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모든 주요 기획사들이 한국행을 포기했고 한국의 기획사들 역시 태국인 연습생 선발을 전면 중단했어요. 이미 준비 중이던 수십 명의 태국 연습생들이 꿈을 접어야 했죠. 결국 반한 감정이 자국 젊은이들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리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죠. 블랙핑크 멤버들은 SNS 활동을 제한해야 했고 로제의 솔로 활동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K-팝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들은 자국 팬들의 과도한 압박으로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안전 문제로 활동을 포기해야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K-팝은 이제 더 이상 한국가의 문화가 아닌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진정한 글로벌 스타는 국적을 초월합니다. 리사는 태국인이면서 동시에 K-팝 아이돌이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문화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K-팝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나의 스타가 한 사회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사는 분명 대단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답니다.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사를 보니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K-팝의 규모를 보니 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분명 문제가 유출됐거나 미리 수를 써서 문제를 푼 거 아니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그 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수와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던 제 삶은 하버드에 입학하면서 180도 바뀌었어요. 하버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에서 온 나미타였습니다. 나미타는 첫 수업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질문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미타의 말과 행동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인도인들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인도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인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 같은 말들을 자주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비교하는 발언을 종종 했어요. 한국인들은 인도인들만큼 똑똑할 수 없어. 한국보다 인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인도 IT 종사자들은 한국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서 편견이 느껴졌어요.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서희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나미타는 유독 서희를 대할 때 우월한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 중 서희가 발표를 할 때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미타의 행동이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나미타는 종종 인도인들은 타고난 수학 천재야라거나 인도의 IT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뛰어난 두뇌 때문이야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녀의 발언은 대부분 인도인들의 지적 우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냈을 때 나미타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반면 인도 학생이 비슷한 업적을 이뤘을 때는 역시 인도인이야라며 과하게 칭찬했죠. 이런 이중잣대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됐어요. 수업 중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나미타의 태도는 문제였어요.
그녀는 항상 리더 역할을 맡으려 했고, 특히 서희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우리 인도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나미타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미타의 행동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 서희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정말 심각했죠. 한 번은 서희가 수업에 3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께 사과하고 자리에 앉는 서희를 보며 나미타가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부 거짓말인가 봐. 중요한 수업인데 늦게 오다니. 서희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또 다른 때는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였죠. 서희가 자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나미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이 정도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구나. 인도 학생이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했을 텐데. 서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서희를 봤을 때도 나미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쟤는 맨날 도서관에 있어. 근데 성적은 별로더라. 아마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아냐? 인도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절약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서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서희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 실력은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지. 인도 학생들은 순수한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죠. 서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나미타의 날카로운 성격에 맞서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특히 나미타가 인도의 지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정말 불편했어요. 그녀는 마치 인도 학생들만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듯이 말했죠.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반에서 중요한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서희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나미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희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용해 AI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나미타가 손을 번쩍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이 연구, 정말 서희 씨가 한 건가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서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희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미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국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인도의 IT 기술을 많이 참고한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 연구를 표절한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서희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든 참고 문헌은 발표 자료 마지막에 명시했습니다. 나미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았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손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서희의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기 시작했죠.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여러 학생들이 서희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서희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희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변화하는 태도, 하버드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미타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의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발표 수업 이후로 나미타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서희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중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동안 나미타는 여전히 틈만 나면 인도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인도의 IIT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우리는 이미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수없이 봤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죠. 드디어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교수님이 성적을 공개하셨는데 놀랍게도 서희가 1등을 했더라고요. 나미타는 2등이었죠.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나미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시험지가 유출됐을 거예요. 서희가 1등을 할 리가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나미타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희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하지만 나미타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인도를 따라올 수 없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수도 인도가 항상 앞서고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미타, 그건 단순히 인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능력을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나미타가 더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인도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수천 년의 수학 전통을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영의 발견부터 시작된 우리의 수학 교육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나미타,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견해 아닐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나미타는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모르는 거야. 인도의 IT 산업 발전 속도를 봐.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거야.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쯤 되자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미타,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제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나미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차피 한국은 인도의 IT 기술을 모방한 나라야. 그들의 성공은 다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한편 서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미타, 저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결과를 얻었어요. 서희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아까 나미타 편을 들었던 학생들조차 서희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죠. 이 사건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나미타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고 반대로 서희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커져갔죠. 그러던 중 교수님은 나미타에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언가를 검색하고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먼저 나미타 학생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인도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IT 인력 통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인도 출신 엔지니어의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도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높은 비율로 IT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미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인도 IT 교육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어요. 인도의 영어 사용 인구가 많고 IT 아웃소싱 산업이 발달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자국 내 IT 산업이 발달해 있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어서 교수님은 각국의 IT 교육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교육 방식과 철학이 다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IT 교육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인도의 시스템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들은 실무 중심의 IT 교육과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인도의 IIT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이론에 치우친 교육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죠. 글로벌 기업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인도 졸업생들이 주로 서구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능력이에요. 한국의 대학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기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인도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IT 생태계 구축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나미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나미타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인도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나미타 학생, 그 주장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의 IQ 순위를 보여주는 표였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IQ 순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시다시피 현재 세계 IQ 순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평균 IQ가 106.48입니다. 그 뒤를 대만 106.57, 그리고 한국 106이 따르고 있어요. 이들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약 82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미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인도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IQ 점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인도의 상위 계층 학생들은 평균 IQ 점수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는 인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명문대학인 IIT나
IIM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IQ는 매우 높지만 이는 전체 인도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인도 학생들은 여전히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IQ만으로 한국가나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IQ는 지능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창의성, 감성지능, 사회성 등 다른 많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IQ 논쟁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실력을 한번 겨뤄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행렬식이 뒤섞인 문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희와 나미타 두 분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서희와 나미타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미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분필을 들자 교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나미타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5분, 6분, 7분. 나미타의 칠판은 빠르게 채워져 갔지만 서희는 여전히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나미타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고 서희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마지막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3, 2, 1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숨가쁜 10분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칠판을 바라보니 서희와 나미타는 정답과 풀이를 전부 다르게 도출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두 사람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재미있군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자 나미타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에 서희의 표정 변화는 없었고 살짝 불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도 나미타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완벽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서희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나미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서희 학생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서희에게 물으셨어요. 서희 학생, 이런 고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서희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접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버드에 와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이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미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서희가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쉽게 풀 수 있죠?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나미타에게 집중됐죠. 나미타는 서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아니면 교수님께 미리 문제를 받아봤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나미타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서희의 눈에는 동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 실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신의 풀이도 훌륭했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나미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너 같은 한국 학생이 어떻게 나보다 잘 풀 수 있어?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넌 분명 부정행위를 한 거야.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예요. 나미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죠. 그날 이후로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희의 태도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반면 나미타의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하버드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